어느 거울에 최진사라는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최진사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내일이 딸만 5이었던 최진사가 말년에 얻은 귀하디 귀한 아들이었다. 이 아들이 한 달 후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가기에 최진사는 혹시나 먼 길을 가는 동안 아들의 신변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어 주변 거울에서 가장 용하기로 소문난 점쟁이를 찾아갔다. 이보게, 내 아들이 과거를 보러 한양에 무탈이 다녀올 것 같은가? 그것이 말입니다. 이거 참, 뭐 안 좋은 게 있는 건가? 어서 말해보게나. 대감마님, 제가 점을 쳐보니 이번에 아드님께 과거에 급제하실 걸로 보입니다. 허허허,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일일세. 그런데 애군이 함께 끼어있어 타지에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 그럼 어쩔 수 없군. 이번 과거엔 보내지 말아야 하겠군. 이게 또 이번에 과거를 보지 않으면 아드님은 영영 과거에 급제를 못하는 운인지라. 하하, 이를 어쩐다. 대감마님,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드님과 나이며 체격이며 비슷한 양반인 총각을 한 명 구해 아드님과 함께 한양으로 보내되 과거를 보는 날 전까지 이 총각이 아드님 행세를 하게 하고 아드님을 수발들은 하인으로 보여지게 한다면 이 애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최진사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와 행랑방에 기거하는 머슴으로 보이는 총각 하나를 불렀다. 이 머슴은 최진사가 알고 지내던 양반의 아들인데 집안이 몰락하면서 부모 형제들은 모두 죽고 오갈 데 없는 처지로 전락하자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게 자신의 집에서 머슴처럼 집안일을 시키고 있었다. 이번에 내 아들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데 함께 가거라 라고 말을 꺼낸 최진사는 점쟁이에게 들은 이야기를 말하면서 자신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네가 이리해 준다면 밖에 나가서 가정도 끓이고 살 수 있게 돌아오면 내가 가진 땅을 좀 떼어주마. 그리 해주겠느냐? 정말이십니까? 네네, 그리 하겠습니다, 진사 어르신. 두말 않고 이 머슴은 최진사의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따른다고 하였다. 그도 그럴 것이 몇 주 전에 이 머슴이 최진사가 찾아갔던 점쟁이를 찾아갔었는데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불행한 일만 겹치는 자신의 운세가 어찌 될지 궁금해 자신이 모아둔 세경을 모두 탈탈 털어 점을 쳤는데 이보게, 조만간 한양 갈 일이 생길 것이네. 그리 되면 무조건 따라가야 하네. 그래야 자네의 불행이 끝날 게야. 라고 점쟁이가 말했기 때문이었다. 한 달 후가 되어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한양으로 올라왔다. 과거 시험이 있기 전날 밤에도 최진사가 하란 대로 옷차림을 바꿔 입은 최진사의 아들과 머슴은 밖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박하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간 길이 엉뚱한 길이라 한참을 헤매다가 지나가는 행인도 잘 보이지 않는 밤중이 되어버렸다. 그때 덩치가 산만하고 험악하게 생긴 사내 셋이 두 사람에게 다가오더니 그중 한 명이 과거 시험 보러 온 선비인가? 라고 선비 차림을 한 머슴에게 물었다. 그렇기는 한데 그게? 라고 머슴이 머뭇머뭇 대답하자 사내 셋은 곧바로 커다란 가죽 자루를 꺼내더니 머슴을 획 하고 가볍게 들어올려 자루에 넣었다. 그러더니 머슴 차림을 한 최진사의 아들에게는 넌 그냥 보내줄 테니 어서 썩 꺼지거라. 포도청에 알리거나 하면 알지? 라고 겁박하였다. 그러자 최진사의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쳐버렸다. 혹시 총각 보쌈인가? 이리 보쌈 당하면 다 죽는다던데? 이놈의 점쟁이 불행이 끝난다는 게 죽는다는 건가? 라고 자루 안에서 생각한 머슴이
이보시오, 난 과거를 보러 온 선비가 아니라오. 사실 가지 있던 머슴이. 라고 말하자 사내들은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도착하기도 전에 저승 구경할 게야. 라고 겁박하였다. 1시경쯤 후 어딘지도 모를 곳에 도착하여 자르를 풀어주자 머슴은 밖으로 나와보니 눈이 휘둥그레지게 어마하게 큰 집에 들어온 건 한밤중인데도 알 수 있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진짜로 저승으로 가게 될 테니 하라는 대로 잘 하라고. 라는 말을 남기고 사내셋은 사라져버렸다. 머슴은 바로 집안에 요정이 하라는 대로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새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는 어느 방 안으로 들여보내졌는데 그곳에는 비단금침 세 이불이 깔려 있었고 주한상과 함께 젊은 여인이 하나 앉아 있었다. 여인은 아무 말이 없이 이 머슴에게 술을 여러 잔 따라 주었는데 머슴은 아까 저승 가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사내들의 말이 떠올라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연거푸어 받아 마셨다. 긴장이 좀 풀리자 이내 취기가 확 오른 머슴은 가까이 다가온 여인의 얼굴을 보게 되자 너무도 아름다운지라 그래? 어차피 죽게 될 거라면 이리 총각으로 죽을 수는 없지. 이 판 사판 나도 모르겠다. 라고 결심한 뒤 여인을 끌어안고 이불 위로 올라갔다. 여인도 기다렸다는 듯이 머슴을 안고 함께 몸으로 호응하기 시작하였다. 이내 시간이 좀 지나자 호응 정도가 아니라 여인은 머슴을 끌어안고서 기다려왔다는 듯이 자신의 욕정을 마음껏 채우는 것이었다. 시간이 더 지나도 계속해서 여인은 욕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자 머슴도 아직 남은 기운도 많은데 잘됐다 생각하고 오늘 밤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온 힘을 다해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여인과의 운우지정을 이어갔다. 시간이 흘러 여인이 잠자리에 만족한 것처럼 보이자 깊은 밤이 지나 새벽닭이 울고 있었다. 머슴은 모든 힘을 짜내서 바로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되어버렸다. 곧바로 머슴은 여인에게 총각보쌈을 잘못해왔다고 생각하면서 목숨이라도 살려주지 않을까 하여 자신은 과거 보러 온 선비와 옷을 바꿔 입은 그 집 머슴이라고 말하였다. 그때 여종이 문 밖에서 마님,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옵니다. 라고 말하자 여인은 쪽진머리를 하고 비녀까지 꽂더니 머슴을 향해 은근한 미소를 짓고 문 밖으로 사라졌다. 이를 본 머슴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으며 혼잣말을 했다. 혼인을 한 여인이 외간 남자와 일이할 수 있다면 혹시 과부? 그럼 처녀들 시집 보내기 전 과부 되지 말라고 한다는 내가 아는 총각보쌈은 아닌데? 그렇다면 이건 무슨? 그렇게 중얼중얼 말을 하다 머슴은 기운이 빠져 기절하듯 이불로 쓰러졌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보니 자신이 어젯밤 자루에 담겨졌던 그곳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금덩이가 7개 쥐어져 있었다. 자신이 어젯밤 과부와 나누었던 운우지정의 횟수만큼 말이다. 알고 보니 얼마 전 과부의 재혼을 금지하는 제가금지법이 시행되어 재혼을 못하게 된 양반과 여인들이 지방에서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온 선비들을 보쌈해 하룻밤 욕종을 채우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이후 이 머슴은 과거에 급제한 최진사의 아들과 돌아와 기분 좋게 최진사에게 약속받은 땅에다 집까지 더하여 얻게 되었고 한양에서 얻게 된 금덩어리로 장사를 시작하여 큰 돈을 벌고 양반 신분도 복권되어 그토록 소망하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행운을 쭉 이어서 얻게 되었다고. 어느 고을에 수절하고 있는 젊은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는 나이 많은 남편의 후초로 들어간 것이었는데 시집간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과 사별하였고 슬하에 자식도 하나 없었다.
하지만 사별한 남편이 고을에서 재물 좀 가진 부자였기에 집과 땅을 과부에게도 유산으로 챙겨주어서 힘쓰는 일에 필요한 머슴 하나쯤은 부려가면서 먹고 사는 데에는 큰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과부는 자식도 없이 늙었는데 재물까지 없으면 내 말년 행색이 너무도 초라할 게야. 라며 자신의 형편 안에서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재물을 모았다. 그러다 보니 집에서 부리는 머슴의 1년치 봉급인 세경까지도 나이가 들어 늙었다는 이유를 대며 마구 깎아버리니 이 머슴은 화가 나서 지금도 싼값에 일을 해주는 것인데 더 깎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이 과부 집에 머슴살이를 그만두게 된다. 그러자 과부는 아쉬울 거 없다며 새로운 머슴을 구하게 되었는데 젊은 과부가 자신의 집에서 기거하는 머슴을 찾는다 하니 혹시나 젊은 과부를 품어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찾아온 나이든 호라비들만이 세경을 적게 요구하며 이 집에 머슴이 되려 하였는데 이마저도 너무 비싸다며 과부는 모두 거절하였다. 그 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과부의 집에 머슴을 하려 하는 사내가 없다가 젊고 건장한 사내 하나가 머슴살이를 하겠다며 과부의 집에 찾아왔다. 이보게, 총각. 그런데 세경은 얼마나 받기를 원하는 것이오? 소문을 익히들어 알겠지만 난 세경을 조금밖에 못 준다네. 라고 퉁명스럽게 과부가 물으니 네 마님 알겠습니다. 전 세경은 한 푼도 주실 필요 없고요. 밤에 불을 켜줄 초 3개만 매일 주신다면 마님의 집에 기거하며 1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사내는 말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매우 기뻐하며 이를 수락하였다. 그 후 매일 밤마다 머슴의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머슴이 내는 신음소리가 한참 동안 들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일주일째 밤마다 계속 일이 반복되자 저 총각이 밤새 촛불을 켜놓고 뭘 하는 거지? 수상해. 라고 과부는 머슴의 행동이 점점 궁금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밤중에 머슴의 방을 문구멍을 통해 몰래 훔쳐보았는데 머슴은 과부가 준 초 3개로 하루 종일 일하느라 땀에 절은 옷을 벗고 목욕물을 가져와서 남녀의 잠자리에서나 낼 듯한 거친 숨소리를 크게 내면서 한참 동안을 온몸을 구석구석 정성스럽게 닦고 씻었다. 그리고는 이불에 들어 누워서 알지 못하는 소리를 중얼중얼 거리는 것이었다. 이를 본 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과부는 생각하였다. 이상한 총각이 들어왔구만. 하지만 세경 안 주는 게 어디야? 그런데 다음 날부터 과부는 머슴의 방에 불이 켜지고 거친 숨소리가 들리면 무언가에 홀린 듯이 또다시 머슴의 방을 엿보게 되었다. 그렇게 매일 밤 엿보기 시작하여 일주일이 지나자 과부는 젊은 머슴의 몸을 더 오래, 더 자세히 보고 싶어 그날부터 머슴에게 초를 3개 더하여 6개를 주기 시작하였다. 그리 되니 머슴의 방은 밤이 되면 대낮같이 환해지게 되었고 과부는 촛불이 꺼질 때까지 머슴을 몰래 훔쳐보다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으나 누워 있어도 탄탄한 젊은 머슴의 몸이 떠올라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과부는 머슴의 방을 몰래 엿보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머슴의 방을 거세게 열어 제꼈다. 이보게 총각, 대체 매일 밤 무얼 하고 있는 것이오? 라고 과부가 묻자 방에 누워 중얼거리고 있던 머슴이 일어나더니 마님,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매일 밤이면 올해 농사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목욕제기 하고서는 깨끗한 이불 위에서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라고 머슴은 능글스럽게 둘러대듯 말하였다. 그러자 과부는 울상이 되어 머슴을 와락 끌어안으면서 이보게 총각, 농사고 뭐고 오늘 밤 나부터 좀 살려주게나. 라고 말하자 머슴도 기다렸다는 듯이 과부를 안아주었고
이 둘은 새벽이 될 때까지 운우주정을 나누었다고 한다. 그 후 계속해서 며칠을 과부와 이 머슴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과부는 이 머슴에게 흠뻑 빠져 머슴이 자신을 떠나가지 못하도록 세경을 고을의 다른 머슴들보다 2배나 더 주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이 최진사 댁에는 외모만큼이나 마음씨가 착한 젊은 부인이 있었다. 최진사의 부인은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을 보면 지나치지 않고 도와주는 심성을 가졌는데, 어느 날 외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자 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왔는데, 자신의 집 문 앞에서 비를 피하려고 허름한 차림을 한 젊은 사내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행색이 딱해 보여 함께 나갔다 온 머슴에게 말하였다. 이보게, 이 총각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와 밥 한 끼 배불리 먹이고, 오늘은 늦었으니 하룻밤 재워서 내일 아침에 내보내게. 집 안으로 들어온 총각은 행랑방에서 차려준 밥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낸 후 이 총각은 부인에게 찾아가 부탁하였다. 마님, 염치 없지만 이 댁의 머슴으로 살아갈 수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님은 총각에게 무슨 사정이 있어 그러는지 들어보니 양반이지만 집안이 몰락하여 어쩔 수 없이 불황자처럼 떠돌아다니는 처지였다. 부인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남편에게 말한 뒤 집안의 머슴으로 일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몇 년 후 아직 자식도 없었는데 남편인 최진사가 소나기로 갑자기 불어난 하천의 물에 휩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하루아침에 청산 과부가 된 부인은 남편의 장례를 치르자 앞으로 집안 사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줄여 옮겨가고 부리던 종들도 대부분 내보내게 되었다. 몇 년이 더 지나니 가세는 더욱 기울어져 조그만한 집으로 거처도 다시 옮기고 세경도 챙겨주기가 어렵게 되자 농사일에 꼭 필요해 쓰던 나머지 종들도 과부가 거두어준 총각을 빼고는 모두 내보내기에 이른다. 이 총각은 이전에 베풀어준 부인의 은혜가 고마워 세경도 거의 받지 못하면서 3년 동안 과부의 농사일과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부가 총각을 부르더니 이보게, 자네도 이제 혼인도 해야 하지 않겠나. 아니, 이미 늦었지. 이제라도 이 집에서 나가 좋은 배필을 찾게나. 라고 말하며 땅을 적지 않이 팔아 만든 10년치 세경을 주었다. 총각은 사양하였지만 부인은 완강하게 이를 거부하며 갑자기 소나기가 퍼붓는 그날 당장 내쫓아내듯 내보냈다. 총각은 집을 나와 과부가 준 10년치 세경으로 옆 거울에서 장사를 시작하였고 1년 만에 큰 돈을 벌게 되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반 신분도 복권되게 되었다. 부리는 머슴 하나 없는 과부는 총각이 나간 뒤로는 직접 농사일을 하게 되었다. 이 소식을 아름아름 들은 총각은 과부의 농가밭에 자주 가서 몰래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과부의 밭에서 몰래 일을 하고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총각은 비를 피해 근처에 가까운 정자로 뛰어들어갔다. 그런데 그곳에 과부가 비에 흠뻑 젖은 채 앉아있는 것이었다. 과부도 밭으로 일을 하러 가다가 소나기를 피해 정자로 들어온 것이었다. 마님, 그간 잘 지내고 계셨지요? 네, 덕분에 잘 지낸답니다. 신분도 복권되셨다 들었는데 이제 마님이라고 하지 않으셔야 하죠. 하는 일도 잘 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좋은 연분을 찾았다는 소식은 아직 못 들었네요. 총각은 그간 연모해 오던 과부 마님이 자신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긋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에 심장이 두근두근 터질 듯 뛰는 것을 느끼며 마님, 비에 젖어 추울 텐데 비가 그칠 때까지 제 옷을 입고 계세요. 라고 말하며 과부에게 옷을 덮어주었다.
그러면서 소나기에 젖은 과부의 모습이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답게 느껴져 총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과부의 몸을 꼭 끌어안게 되었다. 과부도 거부하지 않고 총각을 바로 받아들이고서는 함께 끌어안고서 소나기가 그칠 때까지 서로의 몸을 섞어 운우시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 후 총각은 과부의 집에서 일주일을 기거하며 밤낮으로 잠자리를 가지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뒤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는데, 이후 고을 사람들은 이 부부를 소나기가 맺어준 천생연분이라고들 하였다. 어느 마을에 청산과부가 있었다. 사별한 남편이 알아주는 양반집에다 부자였기에 남겨준 유산도 많았고 그 자색 또한 매우 아름다운지라 한 중매쟁이가 자주 이 과부의 집에 들러 재혼 자리를 소개하였는데, 이 과부가 사별한 남편을 잊지 못해 늘 그리워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수절하며 살고 있다는 소문을 익히 들은지라 사별한 남편과 비슷한 신랑감들을 소개하였다. 그럴 때마다 신랑감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듣지도 않았는데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에요 라며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중매쟁이는 재혼 자리를 소개하러 이 과부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과부의 집안에서 나오는 건넌마을 총각과 마주치게 되었다. 아마도 과부의 집에 물건을 갖다 주고서 나오는 모양새로 보였다. 저 총각 보면 볼수록 잘생겼단 말이야. 재물만 좀 있어도 들어오는 혼처가 넘쳐나서 혼인할 처자를 고르고 골랐을 텐데 가난해도 너무나 가난해 혼인할 수 있을지 라고 중매쟁이는 총각이 지나간 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그러면서 중매쟁이에게 번뜩 생각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과부의 집에 올 때마다 이 집 문 앞에서 저 총각을 자주 마주친 것 같단 말이야. 이거 과부와 총각 사이에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 원. 그래, 오늘 만나면 과부를 살짝 말로 떠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과부를 만나러 들어갔다. 그리고는 과부에게 신랑감 몇 명을 소개하다가 은근슬쩍 말을 꾸며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다 건넌 마을 총각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홍기가 찼는데도 장가를 못 가서 밤이면 매우 외롭지 않냐고 물었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고개를 저으면서 자랑하듯이 말하기를 이 집 과부인 마님이 어느 날 일하러 온 자신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더니 자신과 잠자리를 갖자고 유혹하여서 하는 수 없이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더군요. 그 총각 한 말이 거짓이겠죠? 여기저기 좋은 자리에서 혼담이 들어오는 마님이 그렇게 자존심 상한 행동을 했을 리 없잖아요. 라고 물으니 과부는 기분이 상해 흥분한 얼굴로 말하였다. 이럴 수가, 내가 그랬다고 그리 말하던가요? 일이 더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까? 그렇죠. 사별한 서방님만 그리워하는 마님이 가진 것도 하나 없는 가난한 총각과 그랬을 리 없죠. 라고 중매쟁이가 말하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유혹해서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 말이에요. 그 총각이 집에 올 때마다 내게 가까이 다가와 추파를 던지고 나를 한 번이라도 품고 싶어 안달이 나서 잠자리를 가져준 것뿐인데 어찌 이리도 수치스러운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라고 과부는 말하였다. 이렇게 중매쟁이는 과부와 총각의 사이를 알게 되자 과부가 정말로 원하는 신랑감은 젊고 잘생긴 건넌마을 총각임을 깨닫고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의 부잣집에 천양이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여 청산가부로 지내고 있었다. 박색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뛰어난 미모를 가진 것도 아닌데 이 부잣집의 금지옥교 외동아들인 젊은 선비가 자신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천양이와 조금씩 가까워지다가 어느 날 하룻밤을 함께 보내더니 그 후로는 선비는 글공부는 뒷전인 채 천양이가 기거하는 행랑방에 매일 밤마다 살다시피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비의 어머니는 선비의 아버지가 이를 알면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되어 아들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도록 미모가 매우 좋고 현명하다는 신부감을 중매쟁이를 통해 고르고 골라 부랴부랴 일사천리로 한 달 만에 아들의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그런데 혼인한 지 한 달도 채 안 되었고 새댁과는 몇 번의 잠자리를 가지지도 않았는데 선비는 새댁인 아내와의 잠자리에 시큰둥해지더니 천양이의 행랑방으로 아내가 잠들면 찾아가서 몰래 잠자리를 가졌다. 아내는 자신이 잠이 든 밤 늦은 시간이면 서책을 들고서 글 공부를 하러 서재방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남편이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열흘이 넘게 자신과의 잠자리를 갖지 않자 이상하게 여겨 어느 날 하루는 잠이 든 척하고 있다가 작심하고 밤 늦게 밖으로 나가는 선비의 뒤를 밟았다. 그런데 선비는 서재가 아닌 천양이가 있는 행랑방으로 가는 것이었다. 아내는 선비가 들어간 천양이의 방을 몰래 문틈 사이로 엿보았다. 천양이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피곤했는지 선비에게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서방님께서는 흰떡같이 예쁘고 고귀한 새아씨 곁에 주무시지. 왜 하필 이렇게 못나고 천한 저한테 매일 밤 이리 오셔서 잠도 못 자게 괴롭히십니까? 라고 말하니 선비는 아내는 본 적이 없는 기분 좋은 미소를 머금고는 천양이를 부드럽게 다가가 꼭 안아주면서 새아씨가 흰떡이라면 천양이 너는 갓김치라고 할 수 있지. 흰떡이 아무리 좋다고 한들 나는 늘 한 개만 먹어도 질려버려서 항상 갓김치를 여러 번 양껏 먹어주어야 입안이 개운해지게 되지. 내가 천양이 너를 어찌 생각하는지 알겠느냐? 라고 말한 뒤 천양이를 단번에 번쩍 들어 이부자리로 들어가 잠자리를 가졌다. 다음날 아침이 되어 선비 부부가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선비가 인사말을 부모님께 말하기 전부터 기침을 계속해댔다. 요새 몸이 안 좋은 것이냐? 하고 아버지가 물으니 요즘 밤 공기가 차가워 기침병이 유행인 것 같습니다. 소자 매일 밤마다 서재에서 늦게까지 글공부를 매진하느라 일이 된 것 같습니다. 라고 선비는 대답하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어 하며 말하였다. 그럴 리가요. 매일 밤마다 글공부가 아니라 행랑에다 숨겨놓은 갓김치를 혼자서 몰래 너무 많이 먹어서 그리 기침을 하는 걸로 아는데요. 그러자 그 말을 조용히 모두 듣고 있던 아버지가 그리 맛이 있는 갓김치가 생겼으면 아비에게도 맛이라도 보라고 하지 않고 밤마다 행랑에 숨겨놓고 혼자만 먹은 것이냐. 이런 불효막심한 녀석. 하고 선비를 나무라니 선비는 말문이 막힌 채 아내의 얼굴 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였다고 한다. 어느 부잣집 젊은 과부가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워 중매쟁이를 통해 재혼저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왔으나 사별한 서방님을 잊지 못해 수절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옆집의 그 일대 고을에서 유명한 기생이 살고 있어 많은 선비들이 그 집을 매일같이 들락거렸다. 하루는 과부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미모가 너무도 뛰어난 젊은 선비를 보았는데 옆집인 기생의 집으로 급히 들어가는 것이었다. 과부는 무언가 홀린 듯 선비를 따라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방문 틈으로 선비와 기생의 모습을 몰래 훔쳐보았는데 이 젊은 선비가 기생과 보자마자 곧바로 운우지정을 나누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모두 보고 집으로 돌아온 과부는 방금 훔쳐보았던 젊은 선비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끓어오르는 음심을 억제하지 못하고 서서히 흥분하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코로 신음소리가 튀어나오게 되었고 이를 억지로 감추려 하다 목구멍이 턱 막혀서 말을 하면 할수록 콧소리만 나오게 되었다. 그때 그날도 재혼자리를 소개하려고 이 과부의 집에 들른 중매쟁이가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물었지만 과부는 콧소리만 낼 뿐 말을 하지 못하였다. 결국 과부는 말을 못하게 된 이유를 글로 써서 겨우겨우 알려주었더니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중매쟁이가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였다. 결국은 젊은 사내를 갈구하다 일이 된 것이니 실제 젊은 사내와 잠자리를 갖고 흥분이 절정에 이른다면 바로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오. 네, 당장 알아볼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그런 뒤 중매쟁이는 옳거니 생각하고 윗마을에 힘이 좋아 잠자리를 가지는 여자들은 모두 만족했지만 정작 너무도 가난하여 장가를 못 가고 있는 총각을 바로 찾아갔다. 중매쟁이는 총각에게 과부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과부와 하룻밤 잠자리를 가져주길 부탁하였다. 그렇게 그날 밤 곧바로 과부와 총각은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 총각이 과부를 보자마자 그 미모에 매료되어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다해 잠자리에서 운우지정을 나누게 되었다. 그리하니 과부는 그 흥분이 서서히 올라 절정에 달하게 되어 흥분과 함께 나오던 콧소리는 순식간에 멈추어지고 드디어 말문이 트여서 그대가 명이네요. 내 병을 이리 단번에 고쳐주다니 라고 큰 소리를 외쳤다. 일이 되고 나니 젊은 과부는 수저를 그만두고 이 총각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부잣집 아들인 선비가 있었다. 이 선비는 그 외모가 매우 수려하고 뛰어난 언변의 성품도 좋은지라 여인들이 한번 보기만 하면 지의 고아를 막론하고 상사병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좋은 집안에서 사이로 들이려 하였다. 하지만 이 선비는 3년 동안 혼인을 2번이나 하고도 호라비가 되어버렸는데 2번 다 혼인을 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아내 모두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사별하게 된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 대로 퍼져서 이 선비에게 혼인하려는 처자가 고을에서 하나도 없게 되었다. 선비는 안 되겠다 싶어 사주와 점괘를 잘 맞춘다는 점쟁이를 찾아갔다. 선비님은 부인 없는 팔자예요. 당연히 자식도 없지요. 저 정말이요? 어찌 방법이 없겠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게 참... 그것이 무엇이오? 사례는 잘할 테니 알려주시오 제발. 과부와 혼인하시오. 그것도 선비님처럼 2명의 남편을 잃은 과부로다 말이오. 그러면 부인을 잃지 않고 자식도 얻을 수 있단 말이오? 네, 그렇죠. 단 혼인 전에 선비님의 집안이나 배경을 모른 채 오직 선비님만을 보고 과부가 먼저 잠자리를 갖자 청하게끔 해야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선비는 고을 안에서 수소문하였지만 2명의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과부는 찾기가 어려웠고 찾았어도 나이를 많이 먹어 아이를 갖기는 어려운 과부들이었다. 선비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 먼 고을까지 구석구석 수소문하였더니 석 달 후 드디어 조건에 딱 맞는 젊은 과부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이 과부도 선비와 마찬가지로 3년 사이에 2번을 혼인하였는데 2번 모두 남편과 석 달도 안 돼 사별하였던 것이었다. 슬하에 자식도 없다고 듣자 마음이 급해진 선비는 곧바로 하인도 대동하지 않고 행색도 평범하게 하고서 과부를 만나러 갔다. 이 과부가 매일같이 마을 입구에 있는 남편의 묘지에 간다고 들었기에 선비가 그곳에서 가보니 마침 그곳에서 슬픔에 겨워 통곡하는 여인이 보였다. 선비는 자신이 찾던 과부임을 직감하고서 바로 달려가 과부의 옆으로 가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사내가 옆에서 울고 있으니 과부는 깜짝 놀라 물었다. 저 누구시기에 제 남편의 묘자리 앞에서 이리도 슬퍼하시는 건가요?
이전에 제 남편을 잘 아시던 분인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아내와 얼마 전 사별하여 그 슬픔이 컸는데 부인이 이리 남편의 묘 앞에서 애통해하는 걸 보고 따라서 통곡한 것이지요. 라고 선비는 말하더니 더 크게 말을 이어갔다. 아내가 밤이면 내 건망증이 심한 걸 그리도 책망하였는데 애통하구나. 이제 그런 사람을 어찌 만난단 말인가. 이 말을 들은 과부는 갑자기 궁금해져서 선비님의 건망증을 아내가 책망하였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양기가 매우 강한지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는데 잠자리를 가지고 바로 또 한 번 잠자리를 가지려 하면 아내는 방금 전 잠자리를 가졌는데 바로 또 하시는 거냐며 책망하였는데 그때마다 저는 방금 전 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소. 라고 말했었지요. 이 말을 들은 과부는 묘지 쪽만 보고 통곡하던 선비를 자신과 마주보게 하였다. 그리 되자 선비는 이 과부의 얼굴을 제대로 처음 보게 되었는데 과부의 그 자색이 매우 아름다워 호랍이 발자만 면하자 생각하고 찾아온 선비는 과부에게 단번에 홀딱 반하게 되었다. 과부도 선비의 얼굴을 바로 앞에서 보게 되니 그 외모에 홀리고 선비가 방금 말한 아내와의 이야기에 감추고 있던 욕종이 솟아남을 느끼더니 이리 우연히도 저와 같은 홀로 된 상처를 가진 선비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이제 과거의 인연으로 통곡하는 것을 멈추고 새 삶을 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조금만 가면 저희 집이니 함께 가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수줍어하면서 말하자 저도 그리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어서 가서 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줄 대화를 밤새 나누도록 합시다. 라고 선비도 대답하였다. 이 둘은 과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더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잠자리를 바로 가지게 되었고 저녁부터 새벽이 될 때까지 여러 차례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최진사는 그의 부인과 부부 금슬이 좋기로 거울에서 매우 유명하였다. 최진사의 부인은 최진사보다 나이가 많이 어렸는데 초시에 합격한 최진사가 늦은 나이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과거 시험 공부를 하느라 노총각이 된 후 혼인을 하게 되어 그리 된 것이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오히려 부부 사이를 가깝게 해주니 매일 밤마다 운우지정을 나누었다. 그리 되니 최진사는 부인과 잠자리를 매일같이 함께해야만 해서 부인이 처가에 갈 때조차 매번 함께 간다는 소문까지 날 정도였다. 하지만 금실이 그리 좋아도 슬아에 자식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으며 그렇게 부부가 혼인을 한 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최진사가 갑자기 병석에 누워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혼자 남게 되어 과부가 된 부인은 그 슬픔을 못 이겨 대감, 저만 이리 혼자 남겨두시고 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는 살 수 없으니 저도 대감 곁으로 어서 데려가 주세요. 라고 방 안에서 밤마다 이웃들한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우는 것이었다. 그렇게 1년이 지나도록 쉬지 않고 매일 밤 계속해서 똑같이 통곡을 하니 고을 사람들은 최진사와의 금슬이 소문대로 너무도 좋아서 1년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매일같이 애통해하는구나 생각하며 수절하는 최진사 때 과부마님이 대단하다고 모두들 칭송하였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아직도 젊고 그 자색도 매우 고운지라
옆 거울의 호라비인 박생원이 자신의 부인으로 삼고자 안달이 나서 어느 날 중매쟁이를 불러 말하였다. 최진사 댁 과부를 내 부인으로 맡고 싶은데 혼담을 좀 넣어주게나. 생원님, 매일 밤 남편을 따라가겠다며 통곡을 하는 그 댁 마님을요? 라며 말도 안 된다는 듯 거절하였다. 박생원은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고 정말로 남편을 못 잊어서 저러는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겠어. 라고 결심한 뒤 며칠 후 달빛도 없는 금음날이 오고 한치 앞의 사물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비까지 내리자 오늘 밤이면 확인해보기 딱 좋은 날이구만 이라고 생각한 뒤 미리 무엇을 할지 알려둔 자기 집 머슴 하나를 과부의 집으로 보냈다. 이날 밤도 역시 과부는 자신도 남편의 곁으로 데려가 달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머슴은 박생원이 알려준 대로 검은색 도포를 두르고 과부댁 지붕으로 올라가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쳤다. 이보시오 부인. 부인이 이리도 간절히 원하니 내가 데리러 왔소. 어서 방에서 나와 함께 갑시다. 어서요. 이 말을 들은 과부는 하던 통곡 소리를 멈추고 깜짝 놀라서 울부짖었다. 대감, 어서 썩 물러가세요. 어서. 그리고 이 집엔 다시 찾아오지 마세요. 그런 뒤 부엌으로 가서 소금을 한 바가지 꺼내서 대문 밖으로 뿌리면서 대감, 아셨죠? 절대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두려워하면서 또 한 번 크게 소리쳤다. 이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매일 밤 그리도 통곡하던 과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음 날부터 조용하게 지내게 되었으며 과부의 마음을 알게 된 박생원은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게 되었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수절하고 있는 젊은 과부가 있었다. 이 젊은 과부의 미모가 너무나 곱고 아름답다고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지라 고을에 재산 좀 있는 호라비들이 자신의 후처로 들이고자 한달이었다. 하지만 사별한 남편이 고을에서 알아주는 부자라 과부에게 물려준 재산도 많았기에 과부는 제가 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옆 거울의 호라비인 최진사는 계속해서 이 과부를 자신의 부인으로 만들고자 온갖 수를 써왔다.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도 넣어보고 주변에 다른 사내가 이 과부에게 주파를 던지지 못하도록 과부가 자신과 몰래 잠재를 갖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니 과부는 최진사 이야기만 듣기만 하여도 눈살을 찡그릴 정도로 싫어하였다. 일이 되자 최진사는 이 과부의 가족을 이용해 마음을 사야겠다 싶어 과부의 남동생을 불러 거하게 대접하고 두둑하게 돈도 챙겨주면서 이보게 자네 누이에게 내 이야기 좀 잘해주겠나 라며 과부에게 자신을 좀 연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남동생은 그 자리에서 인사를 드리러 온 최진사의 딸을 보게 되었는데 과부의 남동생과 최진사의 딸은 서로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몰래 만나기 시작하였다. 남동생은 한 달 후 최진사가 불러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 자네 누이는 나에 대한 오해가 풀렸는가? 최진사 어르신, 댁의 따님을 제 부인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최진사가 묻는 것에 대한 답이 아니라 최진사의 딸과 혼인을 하게 해달라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이었다. 이를 들은 최진사는 이 무슨 소리냐? 내 그대의 매형이 되고자 이리 하고 있는 것인데 뜬금없이 내 사이가 되고 싶다니 참 기가 찰 노릇이구만 라고 불같이 화를 내며 다시는 내 딸을 만나지 말라며 쫓아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되자 이성을 잃어버린 최진사는 안 되겠어. 이렇게 시간 끌 거 없이 과부를 보쌈해서 데려와야만 하겠어. 라고 결심한 뒤 한 달 후 과부를 보쌈해 갈 거라는 소문을 일부러 퍼뜨렸다. 이 소문을 듣게 된 과부는 자신의 남동생을 불러 도움을 청했다. 최진사가 이번엔 헛소문도 모자라 날 보쌈해 간다고 하니 이를 어쩌니? 걱정 말아요, 누이. 내 다 생각해둔 게 있으니. 라고 남동생은 말한 뒤 최진사가 보쌈을 한다고 한 날 과부더러 자주 입는 옷 한 벌만 자신에게 주고 친정에 가 있으라 하였다. 최진사가 과부를 보쌈해 갈 거라고 엄포를 놓은 날 정말로 건장한 장정 둘이 과부집 담을 넘어오더니 깊이 잠을 자고 있던 과부를 어둠 속에서 커다란 자루에 넣었다. 그렇게 장정들이 보쌈해온 과부를 최진사의 집으로 데리고 오자 갑자기 나타난 최진사의 딸이 아버님, 새어머니 될 분이 많이 놀라셨을 테니 오늘 밤은 제 방에서 같이 자면서 마음을 좀 달래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니 최진사도 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 뒤 장정들에게 딸의 방으로 과부가 들어있는 자루를 들여보내라고 하였다. 다음날 아침 최진사는 일어나자마자 과부를 보러 딸의 방으로 갔다. 그런데 과부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딸이 웬 사내와 함께 자고 있는 것이었다. 도대체 어떤 놈이 시집도 안 간 내 딸과 나가니 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게냐? 라고 최진사가 크게 소리치자 딸 옆에서 자던 사내가 일어나 최진사 어르신께서 어젯밤 보쌈해온 사위입니다. 어서 인사 받으십시오. 라고 과부의 남동생이 능글맞게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것이 과부의 남동생이 꾸민 계략이었는데 최진사가 보낸 사람들이 보쌈을 하러 온다는 날 밤에 과부의 남동생은 과부가 기거하는 방에서 과부의 옷을 입고 잠자는 척하며 일부러 순순히 보쌈되어 최진사의 집으로 온 것이었다. 최진사의 딸에게도 이 계획을 알려주고 밤중에 자신이 보쌈되어 오면 딸이 기거하는 방으로 불러들여 이렇게 하룻밤을 함께 지내 최진사가 혼인을 시킬 수밖에 없게 만들려 한 것이었다. 일이 되니 한순간에 과부의 남동생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고 과부가 사돈이 되어버려 부인으로 들일 수 없게 되어버리니 최진사는 너무도 분통한 마음에 한 달을 끙끙 앓아 누웠다고 한다. 어느 고을에 최진사라는 나이든 부잣집 양반이 있었다. 늦은 나이에 부인과 사별하고 매일같이 외로움에 힘들어지자 자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부인을 후초로 들이게 되었는데 이 부인의 자색이 매우 아름다운 걸로 거을에서 유명하였다. 그런데 이 젊은 부인을 얻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최진사가 갑자기 병석으로 누워 앓다가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나버리니 최진사의 젊은 부인은 졸지에 자식이 없는 청산과부가 되어버렸다. 그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이 과부마님이 남편인 최진사를 잊지 못해 제가하지 않고 수절하며 지낸다는 소문이 돌자 최진사와 나이가 비슷한 부잣집 호라비들이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중매쟁이를 통해 재혼자리가 들어올 때마다 과부는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랍니다. 라며 모두 거절하는 것이었다. 일이 되자 고을 사람들은 최진사 댁 과부마님의 수절을 진심이라며 칭송하였고 중매쟁이들도 재혼 자리를 이 과부에게 소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옆 고을의 최진사의 친구이자 호라비인 박생원은 이전부터 과부의 미모에 홀딱 반하여 속으로만 연모하고 있었는데 최진사와 사별한 뒤부터는 바로 자신의 부인으로 들이고자 지금까지 1년이 넘게 공을 들이고 있었다. 박생원은 자신의 집 여종과 하인을 시켜 수절하며 힘들게 지내는 과부가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1년 동안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그렇게 박생호는 이제 과부에게 들어오는 혼담도 없고 자신이 과부에게 환심도 샀다고 자신하고서는 중매쟁이를 통해 혼담을 넣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에게도 혼담을 넣은 다른 호라비들과 똑같이 제게 사내는 돌아가신 서방님 뿐이랍니다. 라고 거절했다고 중매쟁이를 통해 듣게 되었다. 실망한 박생호는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자신을 거부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직접 묻고 싶어 과부의 집 앞까지 갔는데 어둠 속에서 누군가 과부집 담장을 몰래 넘어가는 것이었다. 도둑이 들었다 생각해 놀란 박생호는 과부에게 병고가 생길까봐 자신도 담을 넘어 들어가 과부가 기거하는 방 앞에서 부인,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온 거 같소. 어서 나와 함께 밖으로 피합시다. 라고 외친 뒤 바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서는 과부를 데리고 나가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과부의 이불을 먼저 냅다 걷어 올렸는데 이불 안에서 자신이 1년 동안 과부의 집에 심부름을 보내온 자신의 집 젊은 머슴이 살려달라며 기어 나오는 것이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며 박생호는 황당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알고 보니 과부가 자신의 집 젊은 머슴과 눈이 맞아 몰래 잠자리를 가지려고 1년 동안 수절한다고 거짓말을 하며 들어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해 온 것이었다.